떠오르는 거대한 경제권, 즉 동남아시아 10개국 아세안을 조명하는 포럼이 어제 머니투데이 방송 글로벌 이슈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아세안의 강점과 투자 기회, 또 전략까지 다각도로 조명하는 장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인지 경제금융부 조정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요즘에 워낙 글로벌 경제 여건이 급변하다 보니까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포럼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주제를 뉴 아세안, 뉴 아시안, 뉴 어퍼튜니티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아시아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 아세안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저성장과 저물가, 저금리 같은 이 3저의 어떤 트렌드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그동안 대안으로 각광을 받았던 브릭스 이런 신흥국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좌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세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또는 VIP,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하는 신흥국으로 아세안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5에서 7% 정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아세안이 EU를 본따서 단일 경제권 형성을 주창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간의 규제 장벽이 완화되는 추세여서 지금이 바로 아세안으로 진출을 확장할 적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글로벌 경제 여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을 아주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기존의 어떤 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한층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중국의 텃밭이나 다름없었던 아세안에 대한 진출을 지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세안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시장의 매력과 투자 기회, 또 현지화 전략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가 이번 포럼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아세안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과 일본의 텃밭이었다 보니까 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책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공략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포럼에서는 어떤 공략법들이 좀 모델로 제시됐습니까? 네, 그동안 아세안 또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은 큰형님, 또 일본은 아주 좋은 친구로 인식이 되었는데 한국은 이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스마트하다, 빠르게 잘 살게 됐다는 인식 외에는 별다른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류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 아세안에서도 어떤 기회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서 지금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을 롤모델로 좀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에 차관을 제공해서 현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그 산업단지 주변과 항만을 연결하는 어떤 교통,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를 개설을 하는 등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아세안에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돈을 지원을 한다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일본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을 하고 실리는 쏙 빼먹는 그런 일본식의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정부도 이번에 그런 정책을 마련을 했죠. 바로 신남방 정책이라는 정책을 지금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미국과 일본, 중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아세안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FTA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어떤 무역 규모도 활성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우리 기업들의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아세안에 불고 있는 한류를 활용해서 문화와 연계한 그런 협력 사업들도 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의 말입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언더 디벨롭드 컨트리에서 이제는 거의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는 그런 발전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시안 국가들에게는 또 새로운 발전의 어떤 롤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기회의 땅이 맞긴 한데 그 기회의 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가도 많고 문화도 서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에서 어떤 공략법들이 좀 세분화돼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만 놓고 봐도 뭐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굉장히 선진국 수준이고요. 또 그에 반해서 저개발 국가, 후진 국가도 그 상당수 아직 남아 있고 또 자본주의부터 공산주의, 이슬람부터 불교까지 어떤 사회 체계가 상당히 서로 다릅니다. 그 결국 그 아세안에 특화된 어떤 지역별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롯데그룹과 또 신한은행 등 이미 아세안에 오래전부터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의 어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현지화 전략을 다각도로 조명을 해봤는데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전파되지 않은 이런 아세안 국가에서는 아직 그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와의 역학관계, 유대관계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 강연자로 나선 롯데마트 해외부문 소싱 부문장인 그 윤병수 부문장은 또 재미있으면서도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는데 현재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때는 어떤 합작 파트너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합작 파트너의 관계에서 굉장히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나올 소지가 많은데 이 합작 파트너를 통해서 한국으로 그 파트너를 초청을 하면서 한번 해당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고위직을 한번 한국으로 동행을 좀 해달라 이런 전제를 깔아서 어떤 고위직을 데려오는지 그런 현재의 어떤 역학관계, 유대관계를 통한 파트너의 역량을 한번 따져봐야 한다. 사전에 이렇게 리스크를 좀 차단을 좀 해봐야 한다. 이런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알령을 통해서도 좀 배웠었습니다만 이제 정부와의 유대관계가 사업 성패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의견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또 약간 또 다른 조언이었는데 오히려 어떤 차별화를 없애야 한다 이런 조언을 건넸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현지 직원 간의 구분부터 없애는 게 그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의 밑거름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신한은행이 베트남에 진출한 게 1993년입니다.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해서 현재는 800억 원 이상의 연간 순이익을 기록하는 그 해외 현지 법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게 바로 신한 베트남은행일 정도로 뿌리를 현지에 내렸는데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바로 현지 지점장과 한국인 지점장 간의 급여 차이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의 설명입니다. 이게 한국계 은행이고 주주가 신한은행 한국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베트남 사람과 한국인은 똑같은 신한은행 직원이라는 차별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해외 사업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포럼에서 정말 폭넓은 시각뿐만 아니라 그 진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디테일한 그리고 세부적인 그 공략법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네요. 자, 조정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